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나이는 먹기 싫은데 아마 세월이 잘 갈 겁니다. 시험 볼 때까지 시간이 잘 갈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 관리를, 속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게 많아요.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서서히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너무 무리해서 과속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 과목은 공인중개사법은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한 70점 정도 나옵니다. 옛날에는 80점 넘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게 안 배운 내용이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6문제 이상 출제돼요. 그는 강사가 강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온 부분을 계속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확률은 극히 희박한데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거거든요. 그런 건 틀려야 돼요, 과감하게. 그래서 80%는 한 15% 정도가 사이드에 있는 거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오고 80%는 그래도 해마다 나왔던 게 나옵니다. 그럼 그 80% 중에서 한 90%를 맞추면 7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이드에 있는 문제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프로필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지금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석사과정에서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시험 합격하고 나서 대학이나 대학원 주위에 가실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요, 장학금 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면.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시험에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총칙이라는 게 이게 어렵죠. 총칙. 민법에도 보면 총칙이 있고 총체적 규칙이에요. 총칙이 있고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보충적 규칙 해가지고 보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규칙이라고 해서 부칙이라는 게 있어요. 부칙. 그 법 구성을 보면 총칙, 본문, 보칙, 부칙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총체적 규칙. 이 법 전체에 쓰이는 게 총체적 규칙, 총칙입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공부하기가. 오늘 첫 시간이.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용어 정의. 용어 정의를 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중개라는 용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용어 6개가 있는데 따로 용어 정의를 한다는 것은 국어사전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국어사전에 있는 거면 굳이 용어 정의할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 그냥 쓰면, 우리가 쓰는 말 그대로 쓰면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이 용어는 소위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서만 쓰는 용어다. 중개가.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할 텐데 이게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제 총칙이 어렵고 공인중개사 제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암기하면 돼요. 공법하고 똑같죠. 공법도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뭐 도시계획 위반결정권자가 누구이냐 그냥 이거 암기잖아요. 누가 시험 실시하냐? 시도지사가. 그 자격증 시도지사가 준다고요? 자격증에 여러분들 같으면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찍혀 있어요. 오세훈 이름은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자격증에? 바뀔 수 있으니까 안 찍혀 있더라고요. 그냥 서울특별시장 이렇게만 찍혀 있어요. 또 다음에 시장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한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시험을 무려 35번 시험을 봤습니다. 그 35번 시험을 봤기 때문에 15회 추가 시험이 있어가지고 34회까지 봤는데 35번이라고 2번 본 적이 있거든요. 15회 때. 이거 계산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계산 잘 못하는데 이거 몇 문제예요? 그럼 40문제씩이면 3, 4, 12, 1200문제, 5, 4, 20, 1400문제인가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만 해도 그 1400문제,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됐던 거 위주로 80%는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최대 6문제 정도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한 문제 어렵게 출제하면 전국에서 1000명 이상 불합격자가 늘어납니다. 한 문제 어렵게 낼 때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 설치를 하는데요. 그 시험에 이거 정책위원회 시도에 설치한다, 시군구에 설치한다, X. 이건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암기라고요. 그 2차 과목 중에는 사실은 한 7, 80%는 단순히 암기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거의 20, 30%밖에 안 됩니다. 2차 과목의 특징이. 2차 과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 과목은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법대 교수가 민법은 암기 과목이냐 이해 과목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책 서문에 써놨더라고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민법이 암기 과목입니까? 이해 과목입니까? 양창수 교수께서 써놓은 거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50% 암기해야 되고 50% 이해해야 된다. 근데 어려운 거는 뭘 암기해야 되고 뭘 이해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양창수 대법관까지 하신 분이에요. 서울법대 교수인데 그분이 쓴 책 서문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암기를 하고 암기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두 가지를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나중에 되게 된다고요. 지금 당장은 쉽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험 볼 때까지만 알면 되니까요. 자, 이런 부분은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뭐 법조문이 51개 조문이냐 52개 조문이냐 53개 조문이냐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그 강의하는 게 100%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있어야 응용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법이 구성이 똑같습니다.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고도 합니다. 대통령령. 대통령이 만들기 때문에 대통령, 명령 줄여서 대통령령이라고 하고요. 시행규칙은 각 부 장관 명령입니다. 그래서 각 부령이라고도 합니다. 부령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는 중무부서가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예를 들면 공법 같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 이런 것도 있어요. 농지법 같은 거는 주무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니까. 그래서 각 부 장관 명령이 시행규칙입니다. 그러면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대의민주주의니까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주의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면 직접 국민들이 투표해서 만들겠지만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간접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은 만들고요. 그래서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대통령령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이라고도 하는데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 디테일한 거 모든 서식이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게 한 4개 지문 정도 출제됩니다. 보통 한 200개 지문 가까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40문제면. 그럼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 나오면 그건 정답이 그냥 아니라고 제껴버리면 99%는 맞춥니다. 이거 다 암기하기 어렵다고요. 어디 국토교통부령에 있는지 대통령령에 있는지까지 다 알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다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내용만 알면 되지 그게 국토부령에 있는지 대통령령에 있는지 몇 조인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나온다고 틀리라고. 그럼 그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는. 어쨌든 포괄적 내용은 법률로 정하고 세부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지금 서울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 이거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금액이. 그래서 법률로 되어 있으면 법 개정하려면 힘들잖아요. 국회 통과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사정이 바뀌어가지고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면 좀 보호해야 될 금액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는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시험에 이거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 부분도. 근데 이제 기본 개념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일반법, 특별법을 왜 규정하냐면은 서로 충돌하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인지를 분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개념입니다.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요.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민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의 경우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 있으면 자기 집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의하면. 근데 미성년자는 부모가 동의해도 중개사무소에는 근무 못합니다. 민법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법보다는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중간법, 사회법, 혼합법이라고 하는데 중간이라는 거는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법, 사법,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는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이죠. 이게 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등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그래서 우리 그 공법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뭐 예를 들면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구, 청장 허가받아야 되죠. 또 건물을 지으면서 완전히 뭐 땅이 100평인데 100평에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건물 다 지을 수가 없어요. 건폐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50%, 60%, 70%, 80%, 90% 이런 거 있죠. 일종 연용 주거지역은 50%, 건폐율이 50%라는 말은 내 땅이라도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50%면 반밖에 못 짓는다는 이야기. 반은 공터를 남겨놔야 돼요. 녹지지역 이런 데는 20%의 건폐율이. 그럼 녹지지역에는 보면 녹지지역 시골에 가다 보면 막 집만 하나 덩그러니 있고 땅은 넓은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밖에 못 짓는다. 그게 공법이라고요. 내 건데 내 맘대로 못한다고 국가의 규제를 받는다고요. 민법은 사적 자체의 원칙, 자유가 원칙입니다.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공공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도로 내려고 하는데 나는 절대 도로 개통하는 거 동의 못 해주겠다. 땅 절대 안 판다 하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법이라고요. 강제로. 자, 그래서 공법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 간의 지자체와 지자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 사법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 그럼 공법, 사법 중에서 뭐가 더 어렵겠어요, 공부하기가? 사법이 어렵죠. 사생활, 개인 사생활은 법조문을 일일이 규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법은 판례가 많아요. 민법은 그래서 40문제 중에서 30문제 이상이 판례가 나와요. 사생활을 일일이 법조문에 다 규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합격하면 뭐 차 한 대 사주기를 한다 이렇게 배우자하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배우자가 아닌데 지켜야 되죠? 안 들어가면 안 지키면 소송하면 돼요. 소송해가지고 압류해가지고 경매 넘겨가지고 빼앗아 올 수 있어요. 예, 그건 사법이죠. 그래서 개인과의 관계니까.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이 사법과 공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거의 99%는 공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도. 그 공법하고 공부방법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공법이니까 99%가. 다만 사법은 중개계약이라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개계약. 계약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중개계약. 중개계약이 뭡니까? 중개계약. 중개계약이라는 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 재수없어. 절대 못 팔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사법이니까 개인간의 관계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에요. 뭐 모욕죄나 뭐 다른 거 뭐 재수없다 이런 말 해서 모욕죄나 이런 게 성립할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그건 재수없다 말 안 하고 그냥 저 싫은데요. 뭐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세요. 저는 못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위반은? 아니에요. 계약이니까 중개계약이잖아요. 그 계약은 개인 간의 관계니까 그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그 중개계약만 사법이고 나머지는 다 공법이다. 그래서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니까 국내법입니다.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극단적으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적용돼요, 안 돼요? 공인중개사법이 북한이 우리나라 땅이면 적용되고 우리나라 땅 아니면 적용 안 되죠? 전부 아니라고 하는데 적용됩니다. 북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매국노예의 북한 우리 땅 아니라고 하면 법적으로 헌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북한도 우리나라를 같은 나라라고 보고 제가 북한 가보니까 남측 이러더라고. 남측이라고 하는데 며칠 전부터는 이제 대한민국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의 나라로 인정했는데 이제 같은 나라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더라고. 대한민국 것들 이렇게 나온 거 봤죠, 뉴스? 그건 이제 같은 나라 아니라는, 옛날에는 같은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법적으로 지금도 우리나라는 헌법적으로는 북한도 우리나라고요. 다만 개래도당이 증거하고 있어서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뿐입니다. 이론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래서 국내, 대한민국, 외국에서는 적용 안 되는, 제가 외국 가보니까 미국, 지금 베트남 가보니까 황금부동산 이런 거 받고요. 제가 베트남에서 간판, 황금부동산 이런 거 받고, 중국에서도 한국 간판 많이 받고, 뉴욕 맨해튼에도 보니까 심지어 복덕방이라고, 제가 뉴욕에서 충격받았는데 복덕방 이렇게 간판이 적혀 있더라고, 한글로. 뉴욕 맨해튼에. 그 충격받았는데, 그 물어보니까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어요.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아니요, 안 땄는데 이러더라고요. 안 따도 우리나라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거기서 미국에서 중개해도 처벌 안 받는다고요. 국내법이니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미국에서 했다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좀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직접 나오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근데 시험에 이거는 지금 21회 때 출제되고 출제 안 됐습니다. 14년 동안.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제 앞으로 암기 프린트를 내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시험에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공신력을 제고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거 뭐 암기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공신력 제고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에 이바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 거의 같은 일맥상통한 뜻입니다. 우리 공법에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이런 거 보면 목적에 전부 다 공공복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공공복리. 여러 사람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공복리.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국민경제에 이바지라는 게, 이게 어찌 보면 공공복리, 국민재산권 보호와 의미는 같다고요. 그런데 시험에 만약에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은 이렇게 출제된 명문,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풀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국민경제에 이바지 대신에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 이렇게 나오면 X라고요. 딱 법조문이 있는 그대로 암기해서 답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거의 14년 정도 출제 안 됐으니까 무시해도 되기는 합니다.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몇 번 암기하면 됩니다.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목적이 아닌 것 적어놨는데 8개 다 목적 아닙니다.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는 도덕시험 그냥 좋은 말 적으면 답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요즘 좋은 말 적으면 답이 아니라고요. 딱 법조문 있는 그대로 답하셔야 된다고. 또 어떤 분은 목적이 아닌 것 8개 적어놓고 답은 왜 안 적어놨는데 이러던데, 다 아닌 거라고 8개 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 없잖아요. 그건 말아. 법조문에 있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 아닌 거라고요. 자, 여기 지금까지 말한 거는 시험하고는 사실상 직접적인 연관은 좀 없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었고, 이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반드시 해마다 출제됩니다. 용어정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정의라는 것은 이게 논문 쓸 때는 인문학에서는 이걸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요. 용어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 이 법이라고 하면 뭡니까? 지금 공인중개사법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이 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다. 만약에 이 중개라는 걸 국어사전에 가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 가운데 중자, 끼일 깨자, 사람 가운데 끼어서 소개하는 게 중개라고요.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보면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예요. 그게 심지어 넓은 의미로는 중매하는 것도,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중개로 볼 여지도 있어요. 넓은 의미로는. 그래서 물건을 알선하는 것, 물건을 소개하는 것,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뭐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중개가. 거기에 나오는, 검색되어 나오는 중개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자,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란 반드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요번에 34회 때도 요게 출제됐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자, 그러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그래서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알선해도 소개해도 그건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는 것은 개업공개사가 중개사가 아니라도 해도 돼요.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데 중개 아닌 건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권리금 알선하는 것은 무자격자가 해도 상관없어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0% 받아도 돼요. 그게 만약 중개라고 한다면 중개보수는 최대 0.9%밖에 못 받죠? 중개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된다고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자, 그 밖의 권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되는데 이번 달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밖의 권리. 자, 기출문제 나왔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제가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 밖의 권리가 나왔네요. 그 밖의 권리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우리 민법에서 아직 물권법 안 했겠죠. 이게 원래 2차 과목은 1차를 다 합격했다는 전제하에서 원래 강의하는 거예요. 원래는 2차 시험은 1차 붙은 사람만 보는 게 원칙이라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1, 2차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그 예외입니다. 1, 2차가 있는 과목 중에서 1차 합격한 사람만 2차 다 보고요. 오직 공인중개사 시험만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봐요. 나머지 시험은 2차는 다 따로 본다고요. 그 왜 우리는 같이 보냐? 따로 보면은 2차를 주관식으로 내야 돼요. 그 같이 볼 때만 2차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날 보는 거에 객관식으로 내려고. 그럼 정부에서는 왜 객관식으로 내느냐?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내놓으면 채점 못해요. 응시자가 40만 명 이런데 1년 내 걸린다고 그 주관식 채점하고 있으면 그래서 객관식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지역권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일단 지금 다 몰라도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모르는 거 있어도 일단 지역권이 뭔지 이게 이런 거 자체 용어 자체가 지금 생소할 수 있어요. 민법 용어니까. 그 지상권은 이제 모르는 용어 나오면 휴대폰 가지고 그때그때 자꾸 검색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제 수업 시간에는 검색해 보셔도 돼요. 휴대폰 가지고 지역권, 지역권, 지상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저당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저당권, 건저당권 이게 나중에 민법에 나오니까 이거 지금 다 설명하려면은 민법 용어니까 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은행에 우리 융자 받으면 그냥 융자 해주는 게 아니라 저당권, 보통 건저당권을 설정하고 해주죠. 그래서 저당이라는 건 담보로 잡히는 것을 저당이라고, 저당권이란 담보로 잡힌 물건 경매 넘어갔을 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모르는 용어 나오면 자꾸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이런 건 어려운 말인데 그냥 자료에 있으니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법률행위, 사실행위를 해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다. 그리고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건 고객, 손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이죠. 그게 이 판례가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실장, 그 중개사무소 실장한테 손님이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요즘은 거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는데 옛날에는 현금 갖다가 중개업소에 맡겨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 매도인한테 전달해 달라고. 근데 직원이 그 돈 떼먹고 도망갔어요. 출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장이 책임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사장이 돈 떼먹으라고 시킨 게 아니라고요. 중개행위인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중개행위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퇴근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가 손님하고 싸워가지고 손해 입혔다 하더라도 그건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사장이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나이트클럽에서 싸움하는 거는 중개행위가 아니고 계약금 떼먹고 도망간 거는 중개행위라는 게 판례예요. 그 사장이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직원 돈 떼먹은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사장이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판사는
그건 네 주관적, 네 개인적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손님 입장에서 손님이 돈을 맡긴 거는 중개사무소 보고 맡긴 거지, 그 실장하고 평소 안면이 있어서 맡긴 게 아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중개행위인지 여부.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공동중개를 하면 개업공개사가 2명씩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2명이 개입됐다고 공동중개. 그런 거 아마 거래 해보셨으면 요즘은 공동중개 많이 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업공개사, 매도 측 개업공개사 따로 있고 매수 측 개업공개사 따로 있고 2명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 2명이 있는데 만약에 손해를 입혔으면 손님이 손해가 발생했어. 매수인이 확인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매수인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매수 측 개업공개사만 손해배상을 하면 된다. 아니면 매도 측 개업공개사 둘 다 책임이 있다. 그 뭐냐 이 말이에요. 둘 다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방 한쪽으로부터만 의뢰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 말은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중개행위에 해당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는 공동중개, 개업공개사가 여러 명이 개입된 게 더 좋겠죠. 손해배상 받기가 더 쉬우니까. 자, 다시 한번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행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개업, 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뭐냐면 여기 있네, 업이란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직업의 줄임말. 우리 불교에서도 업보 이런 말 쓰죠? 직업, 업이라는 건 뭐예요? 업으로 한다는 거는 직업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자격자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업으로 안 했다면 무자격자도 해도 된다고. 중개 한두 번 하는 거는.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요.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어요.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 그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 따는 겁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따는 겁니까? 업 하려고, 직업으로 하려고. 자, 그래서 중개업이 되려면, 직업이 되려면 요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안 받고 공짜로 하면 중개업 아닙니다. 무자격자도 돈 안 받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반복해야 됩니다. 업으로 해야 됩니다. 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번 하면 업이고 8번 하면 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받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1년에 10건 했다 하더라도 한 건 할 때 10,000원씩 받았다면 1년에 10만 원 받았다면 그거 가지고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단 3건을 했는데 한 건당 1,000만 원 받았으면 1년에 3,000만 원 벌었다면 직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몇 번 하면 직업이고 몇 번 안 하면 직업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에 보면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 이런 말이 많아요. 사회 통념상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옛날에는 제가 되다가 지금은 시대 상황이 자꾸 바뀌면서 지금은 또 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는 여자친구하고 손잡으면 저 쫓겨났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 시골에 못 있고 도시로 혼자 쫓겨났다고요. 손잡았다 적발돼가지고. 그때는 사회 통념상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어요. 이게 손잡고 이런 게. 요즘은 뭐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자, 중개는 다시 한번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행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짜로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이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한 거는 중개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한두 번 하는 건 아니다. 그럼 몇 번 해야 중개업이냐? 사회 통념상 판단된다 했어요. 8번 해도 될 수도 있고 7번 해도 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의뢰, 보수, 업이 들어가면 중개업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도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우리는 그걸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자격자가 직업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면 어제 여수에 있는 현업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인터넷으로 강의 들어가지고 학교 가셔서 여수에서 연락 왔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대 이렇게 써붙여놨대요. 관리사무소 유리창에. 그래서 손님들 소개시키고 한 10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하나 봐요. 경비 쓰고 이러신 분들이. 그거 괜찮아 해도 됩니까? 묻더라고요. 중개업이라고 하면 안 될 것이고 중개 한두 번 했다면 우연히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유리창에 이렇게 중개 임대라고 써붙여놨다는 거는 손님 오면 받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는 거의 99.9% 처벌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묻길래 제가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리면 그 해당 지자체 시군구로 보내줘요. 등록관청으로. 직접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해도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직접 가서 하니까 공무원들 귀찮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돈속도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하고 끝내요. 근데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무조건 어떻게 조치했는지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그 불나면 무조건 119에 신고해야 돼요. 무슨 범죄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119에 하면 무조건 출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출동 안 하면 그 징계받아요. 112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와이프가 막 욕하고 이러면 바로 112에 신고해요. 그러면 출동해. 그러면 그 기록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나한테 유리하게 정상이 참작돼요. 왜 출동했냐? 그 출동하면 그 일지에 적거든. 그때 왜 불렀냐 물으면 와이프가 때릴 것 같이 욕을 막 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이러면 그게 다 기록에 남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무조건 지금은 사이 좋더라도 일단 불러야 돼. 그래야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지만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자, 공인중개사인데요. 이 공인중개사도 우리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오는 거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자격증 따가지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주로 공인중개사라고 말 많이 해요.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공인중개사는 그냥 시험 합격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예요. 자격을 취득한 자. 그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따가지고 장롱면허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도 있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도 있고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공인중개사는. 그래서 시험에 공인중개사란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하면 X예요. 등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해당될 수 있다고요. 장롱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자격증 딴 사람은 약 55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개업한 사람은 11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거의 뭐 한 4분의 1 정도밖에 개업을 안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저도 자격증 2개나 지금 장롱에 가지고 있어요. 소위 장롱면허. 그래도 공인중개사다. 그 제가 명함에다가 지금 부동산학 박사, 공인중개사, 박용덕 이렇게 3개 다니면 불법이다 아니다. 법 위반이다 아니다. 개업도 안 했으면서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라고 3개 다니면 되냐고 안 되냐고. 저 자격증은 있어요. 시험에 나왔어요. 해도 된다. 자격증 땄으니까 공인중개사라는 말 써도 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는 쓰면 안 되겠죠. 개업은 안 했으니까. 예, 저도 옛날에 명함 그렇게 써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명함 주니까 재수없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뺐어요. 자격증 따기 어려운 걸 요즘은 다 하니까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그 어려운 시험 합격했네 공부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 예, 미성년자 취직은 아까 안 된다 했잖아요.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했죠. 자격증은 딸 수 있어요. 자격증 따가지고 19세 되면 그때 개업하거나 취직하면 돼요. 34회 때도 미성년자 합격한 사람 있어요. 미성년자도 시험은 볼 수 있다고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시험 볼 수 있어요. 예, 시험 보는 거하고 취직해가지고 근무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격증은 딸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미국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 합니다. 우리 뭐 국제 변호사 이런 거 뉴스에 간혹 나오잖아요. 국제 변호사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등록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따야 돼요. 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 한다고요. 단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면 개업할 수 있죠. 외국 사람 자격증 안 따고 보조원으로 취직은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미군 부대 옆에 이런 데는 미국 사람도 근무를 하고 중국 사람들 상대로 하는 데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 뭐 이런 분들 근무하는 경우 있더라고 보조원으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이다.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X라고. 자격증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될 수 있어요. 저한테 수업 들은 분 중에서 베트남에서 석사학위 받아가지고 여기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결혼해가지고 대우조선, 저기 옥포 대우조선에 그 남편이 근무하는데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외국 사람도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요. 단 시험 합격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변호사 자격증 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미국 변호사 자격증 따는 사람 미국 가서 개업할 수는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이 아니라 뉴욕, 그 주마다 다 다르잖아요. 뉴욕주, LA가 캘리포니아 주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 각 주마다 법이 다 다르니까 그 주에서만 가능해요, 미국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인데 그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쟁이가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법인이 뭡니까? 회사입니다. 무슨 중개 주식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인이 뭡니까? 자연인, 민법에서 자연인, 법인 이런 말 하는데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이 법인이고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죠. 그 회사는 법인은 설립 등기하면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 내야 돼요. 자연인은 주민세 내는 대신에 법인은 법인세 냅니다. 사람이란 이유로. 법인, 그 무슨 중개 주식회사 이런 게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이제 대부분이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되겠고요. 이 부칙, 제가 아까 부칙, 총칙, 보칙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부칙이 부수적 규칙입니다. 부칙이 이게 뭐냐면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되기 전에부터 하던 분들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 자격증 없이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을 부칙개공이라고 불러 줄여서 부칙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칙개업공개사 뭐 이렇게 부칙개공 또는 중개인이라고도 불렀어요. 옛날에는 중개인.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 부칙개공은 등록한 것으로 등록을 자격증을 안 땄기 때문에 등록한 적은 없지만 한글로 본다고 했죠. 민법에서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같은 말이에요. 들어봤죠?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는 같은 말이고 추정한다는 다른 말이에요. 추정한다는 말은. 자, 개업공개사의 종류에 보면 이게 뭐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지역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이런 게 있는데 지역농협이 뭡니까? 옛날에 단위농협을 지금은 지역농협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 이름을 붙여가지고 군자농협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지역농협에 제가 전화해가지고 중개업 합니까? 물어보니까 복덕방 아닙니다 하고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안 해요. 중개업, 이 특수법인은. 근데 이론적으로 이 특수법인도 있다. 이 특수법인은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자격증 안 따도 된다는 이야기 쉽게 말하면 등록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등록해야 된다. 특수법인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했죠.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시험에도 잘 나오진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뭐 민법도 마찬가지고 공법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시험 범위가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거. 그러면 현실적으로 중개업을 할 때 일어나는 게 주로 시험에 나온다고요. 실제 없는 걸 시험에 내진 않아요. 극단적으로 몇 문제 낼 수는 있지만. 자, 개업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등록을 한 자.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아까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다고요. 꼭 자격증 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등록해가지고 개업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옛날에 복덕방 하다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고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22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거 지금 100%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 알면 된다고 미리 다 알아버리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참을 수만 있다면 모의고사 보고 이래도 점수가 안 나와야 돼요. 너무 잘 나오면 교만해지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너무 점수가 안 나오면 못 참고 포기하니까 문제지. 포기만 안 한다면 계속 점수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시험 볼 때까지. 자, 소속 공인중개사란 쉽게 말하면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에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보조원이라 하고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을 개업공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그냥 장롱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공인중개사.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개업공개사에 소속이 돼야 된다. 그 취직했다는 이야기죠. 자격증 따가지고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이 중개 업무가 어떤 것인지 법에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토부에 중개 업무란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국토부에도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서 그냥 올리면 돼요.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서면으로 답변 오게 돼 있어요. 2주 안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럼 그게 했더니만 문서로 제가 질문 올렸더니만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 업무 못해요. 계약서도 못 쓰고 확인설명서도 못 써요. 만약에 계약서를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인장 등록도 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나중에 나오니까 다시 인장 등록 이런 걸 나중에 또 배웁니다. 자, 시험에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시험에 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나오면 80% 이상 X입니다. 무조건 X는 아니고요. 남자가 당신만을 사랑한다. 제가 와이프한테 이러니까 왜 헛소리 하는데 오늘 아침에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이거는 거의 X예요. 만, 뿐, 만, 절대로 이 말은. 자,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 말한다. 법인, 회사에 취직된 직원만 말한다. 개인 사장 밑에 취직한 사람도 있잖아요. 꼭 법인, 회사에 취직 안 해도 회사 아닌 개인중개사무소에 취직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만자 때문에 틀렸다고, 만. 개업공개사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 아까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세 가지 중에서 그 세 군데 아무데나 취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자 들어가서 X라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법인의 사원, 임원, 개인 밑에 취직한 사람 다 소속공인중개사라고요. 자격증 따가지고. 그래서 X.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그렇습니다. 법인의 사원, 임원, 개인 밑에 근무하는 사람, 즉 부칙개공에 근무하는 사람 단 자격증 따가지고 다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냥 기출문제 패턴을 좀 익히는 거예요. 자, 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에요. 자격증 없이. 그럼 자격증 따는 게 취직하기 쉽겠어요? 자격증 없는 게 취직하기 쉽겠어요? 있는 게 자격증? 솔직히 말하면 자격증 있으면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취직하기는. 자격증 있는 사장님 밑에는, 자격증 없는 사장 밑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 자격증 걸고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자격증 있는 사람, 제가 면접을 많이 해봤거든요. 자격증 따가지고. 그래서 근무할 수 있겠냐 묻길래, 예, 자격증 땄고 실무교육도 다 받았고 한 석 달만 배워가지고 개업하려고 하는데요.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무조건 카트입니다. 그러면 자격증 따도 취직하려면, 만약 취직하려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뭐 개업할 생각이 있냐 이러면은 아니요, 전혀 없고, 그 실무교육 받았냐 이러면 그건 또 뭔데요? 이렇게 물어야 돼. 너 자격증 딴 거 맞냐? 그것도 모르냐? 시험에도 나오는데 이러면 저 개업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딱 60점을 합격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장님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뭐 돈도 없고 반지하에 살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취지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다 뭐 돈 많고 지금 건물 사가지고 바로 개업하려고 조금만 배워가지고 하려고 이러면 여러분이 사장님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그러면 안 받아줄 뿐만 아니라 저도 취직해가지고 첫날 한 건 했는데
제가 계약서 쓰는데 사장님이 제가 계약서 했으니까 제가 계약서 쓸까요? 도장 찍을까요?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물건이나 하나 물고 와라 하고 아예 나가라고 계약서 쓰는데 보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가르쳐 줄 뿌리면 멀리 가는 것도 아니라 바로 앞에 개업을 해버려요. 바로 옆에다가. 그래서 좀 자격증 따면 바로 개업한다고 하면 일을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절대 개업은 안 한다. 절대라는 건 없다 했잖아. 아까 반드시 뿐 하나여 절대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취직할 때는 절대 개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생각은 바뀔 수 있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자, 어쨌든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한다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자,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인데 시험에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집 구경시키러 가는 것은 자격증 안 따고도 해도 된다고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계약서나 확인설명서 이런 거는 작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못한다 했잖아요. 아까 자격증 없으면.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못한다 했죠? 자격증 없으면. 그래서 X고요. 또 여기 확인설명 못한다 했는데 부담한다 했으니까 X죠. 부담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확인설명, 계약서 작성, 중개업무는. 보조원, 확인설명 업무가 있다. 기출문제 거의 비슷하게 계속 출제됐잖아요. 보조원은 그냥 현장 안내는 가능한데 그 외에 단순한 업무 보조, 서무면 뭐예요? 장부정리 이런 거밖에 못한다고요?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이런 업무는 보조원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어정인데요. 용어정이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문제 내드린 거 한번 해설 있나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